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한준입니다. 네, 9명이 첼시를 상대로 경기했는데 하이라인을 유지하면서 뭐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그야말로 뭐 충격적인 또 매력적인 축구를 선보였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은 11명이 싸웠지만 울브스를 상대로 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패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이제 다이어가 출전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토트넘이 정말 초반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린 것도 그렇고, 뭐 아시다시피 8월, 9월, 10월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것은 단지 뭐 지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1위에 올랐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경기 방식 자체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화끈했고 너무나 이제 기대감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네. 첼시전도 마찬가지로 4대1로 졌음에도 홈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던 것은 9명으로 뛰면서 저런 경기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는 우리의 주력 선수들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똑같은 축구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졌는데 그 축구가 구현이 안 됐다라는 것. 즉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성과의 중심에는 분명히 선수들의 영향도 있다. 물론 이제 모든 축구팀이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알면서 대응하지 못한 것. 저희가 첼시전은 그렇다 쳐도 울브스전의 내용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토트넘이 정말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인지, 혹은 최소한 뭐 지금까지의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울버햄튼전은 대실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세부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명이 싸우면서 첼시를 상대로 굉장히 그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했고 공격적으로 동점골을 이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은 11대 11의 경기였는데 첫 골이 나오고 난 이후의 경기 양상이 좀 달랐어요. 좀 색깔이 나오질 못했던 거죠? 예,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첼시전은 9명임에도 뭐 1대1로 가다가 2대1로 끌려가게 된 후에도 동점골을 넣을 만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고, 오히려 첼시가 9명의 토트넘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은 이후 퇴장 선수다, 뭐 선수가 빠지거나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인 경기가 운영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울버햄튼이 경기를 더 잘했어요. 네. 볼 점유율은 토트넘이 57.9%, 뭐 58%로 앞섰지만 이 기대 득점이나 기대 위협을 보면은 울버햄튼은 2.03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디 애널리스트의 옵타 기록 기준으로는 2.19골이니까 2대1로 울버햄튼이 이겼지만 3골까지도 넣을 수 있었다라고도 크게는 볼 수가 있고, 토트넘은 한 골을 넣었지만 기대 득점이 이제 이게 평가하는 매체에 따라 다른데 0.44골 내지 0.68골이다. 네. 즉 사실은 한 골을 확실히 넣을 만한 기회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면 슈팅도 17대 6으로 울브스가 압도했고, 유효 슈팅이 울브스가 지금 4차례밖에 없긴 했어요. 근데 토트넘은 더 심각했습니다. 슈팅이 6번밖에 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데 유효 슈팅은 또 단 2차례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첼시전은 9명이서도 이보다 좋은 기회록을 냈는데, 이번 경기는 11명으로 뛰면서 어떠한 손상도 없었는데 이런 게 나온 것이고, 필드 틸트,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하이라인이 토트넘의 색깔이잖아요. 네. 상대 지역에서 축구를 하고 거의 센터백들이 첼시전에도 하프라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 필드 틸트, 경기가 어디로 기울였냐를 보면은 오히려 울브스가 52.8%로 토트넘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울버햄튼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토트넘이 보시면은 자기 진영에 갇혀 있고 손흥민 선수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잖아요. 즉 네. 밀렸다. 토트넘이 자기 진영에 갇힌 채 울버햄튼에게 두들겨 맞았다라고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전개에서 코어 역할을 하잖아요. 외딴 섬처럼 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전형적으로 밀리는 팀의 경기를 했다. 하이라인이 아니었다. 밀려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시간별 기대 득점을 보면 브레넌 존슨이 이제 전반 3분에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출발했습니다만, 그 기대골 값이 그대로 경기 내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선제골이 나왔을 때 그 과정도 멋졌고 뭐 좋은 플레이였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근데 그 장면 이후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좋은 장면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울버햄튼은 처음에는 이렇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좀 흔들렸지만, 네. 특히 중요한 것은 후반전부터는 완전히 지배를 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나중에 후반 가서는 기대골 값이 무려 2.19골까지 가진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골이 나올 만한 경기력이
전략이었고 이게 뭐 토트넘이 자멸했다, 혼자 무너졌다, 또 변수가 있었다. 아니에요. 차근차근 경기력이 더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국엔 토트넘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영의 실패다. 하프타임에 어떤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선수 교체를 하면서 어떤 걸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게리 오닐 감독에게 패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제 공격 위협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래쪽이 토트넘인 거죠. 토트넘이 예. 전반 3분 브레넌 존슨의 이제 득점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울버햄튼에게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내줬고 전반 초반 이후에는 울브스한테 밀렸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갑작스럽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션에 2명이 퇴장당하고 2명이 다치고 뭐 정말 불운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런 상황조차도 어떻게 극복해서 성과를 내고 승점을 얻어내느냐가 감독의 역할이고 감독의 책임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당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뭐 어떻게 뭐 경질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경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1대0 승리를 지키기 위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실리적인 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수 교체를 하고 나서 팀이 무너졌다? 이것은 네. 운영의 실패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다 하는데 히트맵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히트맵이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데 박스 안쪽 상대 파이널 서드 진영에서의 색깔은 아주 희미하고 그 아래쪽에서 굉장히 수비 부담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바뀌면서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는 줄어들었지만 박스 안에서, 즉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서 빈도가 늘었다. 그래서 골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어요. 왜냐? 네. 토트넘이 전부 다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제일 위에 있는 선수인데 이 정도 위치면 다른 선수들은 다 내려온 겁니다. 즉 이게 뭐냐? 하이라인 실패했다. 하이라인을 못했다. 하고 싶어도 못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수들로는. 아니, 그 선수들로 안 됐다. 그 전에 첼시전에는 그 선수들로는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상한 게 첼시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오늘 선발로 출전해서 뛴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에릭 그렇죠. 다이어도 그렇고 이제 몇몇 선수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에릭 다이어가 그 경기는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점차 밀려오면서 이제 그 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기의 가장 큰 문제, 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이 이렇게 나왔느냐? 이 다이어가 선발 출전을 해서 경기 내내 뛰다 보니까 그 선수의 그 뒷공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전반전부터 너무 많이 뛰었어요. 앞에 있는 선수들. 네.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했어요. 문제는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지고 뚫리고 이렇게 되면서 밀려 내려오게 된 것이죠. 선수들의 체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이어라는 리스크를 다른 선수들이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투한 것이, 전방 압박을 너무 많이 쓴 것이 힘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결국 후반전 와서는 경기를 완전히 밀리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이 마치 콘테 감독 시절처럼 미드필드에 가깝게 나왔다. 다이어 하나 똥 치워주려고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얘기는 지금 현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마주한 토트넘 11명으로 뛰었지만 하이라인은 없었다. 자, 어떤 얘기인가요?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첼시전처럼 드라마틱하게 골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VAR 체크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경기 외적인 토트넘을 괴롭힌 요인이 전혀 없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를 못했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이제 이탈한 자원들이 있는데, 즉 토트넘의 역시 큰 문제는 주전 선수 11명, 지금까지 중용해왔던 그 플랜 A만 좋아진 것이지 팀의 뎁스 문제, 결국엔 장기 레이스인 리그에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전력이 아니다라는 게 노출됐다라는 것인데, 분명히 그런데 사실은 이제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도 없고 뭐 카라바오컵도 일찍 탈락했으니까 11명의 선수의 몸 관리만 잘하면 끝까지 또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첼시와의 한 경기에 뭐 거의 스쿼드의 절반이 날아가는 정말 잊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여기서 저는 좀 지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영국 언론들이 지나치게 그래도 다이어와 데이비스가 나와서 열심히 해줬다. 데이비스는 맞아요. 근데 다이어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 표현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조금 냉정하게 다이어를 좀 평가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다이어는 경기 내내 흔들렸다. 90분까지는 어느 정도 잘 버텨줬지만 결국은 이제 90분 이후에 동점골, 결승골을 내주는데 빌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매체들은 막판에 흔들렸다, 막판에 무너졌다고 했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그래도 경기 내내 흔들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선수는 꾸준히 나올 때도 그랬거든요. 물론 꾸준히 나올 때 지금보다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3백을 썼기 때문이고 내려앉아서 경기를 하니까 뒷공간이 없어서 그나마 나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축구는 애초에 라인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미 첼시전에도 사실 다이어가 또 교체로 들어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빠르지 않았던 잭슨조차도 쫓아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백코트 하는 상태에서 속도가 너무나 느린데 그 선수를 그대로 쓰면서 이 하이라인 전술을 하겠다고 시도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해주면 다이어의 문제가 최소화 되겠지 아니라게 생각한 것이다. 다이어가 얼마나 위험한 리스키한 선수인지를 너무 간과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어질 경기 일정이 더욱더 혹독한데 이기었어야 할 울버햄튼전을 그르쳤던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반전에 어찌어찌 잘 버텼다면 후반전에 팀이 무너졌잖아요. 후반전에라도 저는 다이어를 뺐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어의 리스크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메로와 이제 판더벤이 이제 그리울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다이어와 계속해서 좀 동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디 애슬레틱의 분석을 좀 볼까요? 토트넘의 초반 돌풍은 어쩌다 추가 시간 악몽 패배로 이어졌나? 이게 첼시전도 그랬고 이번 울브스전도 그렇고 추가 시간의 악몽으로 이제 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예, 두 경기 다 추가 시간에 이제 2골씩을 내줬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반복됐잖아요. 네. 한 번이면 실수지만 두 번 연속 반복됐다. 그것은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전으로부터 교훈을 못 얻은 거 아니냐. 그 교훈의 얘기는 이겁니다. 첼시전은 경기 중에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울브스전 같은 경우에는 첼시보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 전력에서는 약한 상대인데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첼시전이 끝나고 나서 조금 우려했던 게 이 선수 구성으로 나갈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의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 철학을 유지할 거라면 다이어가 아닌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법이 옳았던 거겠지만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과 결과 모두 놓쳤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경기에선 달라져야 된다. 왜냐? 이 경기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도 남긴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우승의 꿈은 끝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좀 벌써 우승의 꿈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 애슬레틱의 분석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9명만 출전한 채 패배한 토트넘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토트넘은 귀중한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에 부진을 면치 못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짧은 기간 동안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몇 명의 핵심 선수가 결장하고 있고 일주일 전만 해도 우승 후보로 보였던 토트넘은 이날 경기 결과로 인해서 주말을 끝으로 4위권과 승점 차가 이제 한 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이 올 시즌 야망의 정점이 되어야 할까요? 몇 번의 패배로 기대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반동적으로 느껴지지만 이러한 결과의 특성과 이번 주에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금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기간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을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기란 얘기죠. 오늘 경기에 아마 주목할 만한 기록이 이겁니다. 울버햄튼이 그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고 압도하는 팀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역습하면서 결과를 내는 팀인데 네. 그 울버햄튼에게 17개의 슈팅을 허용했다. 같은 숫자예요. 9명으로 졌던 첼시전만큼이나 많은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라든지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는 리버풀 이 경기에서도 13개, 12개의 슈팅만 내줬는데 11명으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울버햄튼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슈팅을 허용했다. 근데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로메로 반더벤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데비스 다이어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 즉 원래 토트넘이 그랬던 과거 안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들어온 4명의 선수 기존 콘테 감독 시절에 그 선수들이 들어왔던 이 경기에 대한 디 애슬레틱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4명의 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토트넘이 4명의 선발 선수를 교체했던 상황에서 선발로 투입된 4명의 선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이 가장 우려가 컸던 이유는 그에 대한 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왼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했죠. 놀랍게도 로얄은 전반전에는 미드필더로 변신해 중요한 도전을 하는 등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토트넘의 주전 데스티니 우도기만큼 그 역할에 편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드필드에서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는 부상을 당한 제임스 메디슨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6번으로 포지션을 변경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15분 동안 더 깊은 역할로 밀려났을 때 그는 동점골을 허용한 뒤 파블로 사라비아의 득점을 막지 못하며 승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이날 센터백은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맡게 됐는데요. 오랫동안 두 선수는 팀의 원정 승리를 위해 충분히 활약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트넘 수비는 후반 막판 2차례나
번이나 뚫렸고, 첫 번째는 데이비스가 사라비아를 막지 못했고, 두 번째는 마리오 르미나가 다이어의 허를 찌르는 슛으로 골을 허용했습니다. 데이비스와 다이어의 노력 수준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으며 이 경기의 대부분은 얼마나 잘 뛰었는지 잊어서는 안 되지만 두 선수 모두 견디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가 물론 노력은 했겠죠. 근데 하지만 네. 다이어가 뭐 비난할 수 없었다? 저는 비난의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특히 저는 충격받은 게 사라비아의 골에서도 호이비에르를 비판한 거예요. 이 장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쿠냐의 크로스에 이은 사라비아의 키핑에 이은 슈팅 여기 호이비에르가 쿠냐를 못 막은 건 맞지만 사실 그에 앞서서 다이어가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쿠냐 선수가 화면 오른쪽에 쿠냐 선수의 패스가 나오는데 다이어가 마치 볼을 약간 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게 사라비아에게 연결됐고 물론 뭐 사라비아가 볼을 아주 터치를 잘해서 슈팅까지 잘 가져갔어요. 근데 다이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는 또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네. 호이비에르와 데이비스의 사이에 있던 다이어. 이 다이어의 위치 선정과 속도와 커버와 이 모든 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뛰다가 허점이 나올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커버 못했어? 다이어 느린 거 몰랐어? 왜 커버 못했어?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다이어를 안 썼어야 되는 거죠. 다른 선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들이 그 희생양을 마치 다이어처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꼭 그건 아니죠? 예, 뭐 저는 다이어가 일부러 안 먹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 다이어의 리스크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다면 감독이 좀 선제적인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디애슬레틱도 다이어가 허를 찔렸다고 했는데 전 이게 허를 찔린 것 자체도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르미나의 침투 플레이는 경기 내내 나왔던 것이고 네. 축구에서 기본적인 이런 침투를 다이어가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 시즌 3백으로 토트넘의 수비를 구상할 때 다이어가 늘 보여왔던 문제인데 이게 그대로 또 드러났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를 준비하면서 아마 다이어에게 얘기해줬을 수는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안 됐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가운데 뭐 본인은 감독은 내가 믿고 투입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두둔할 수 있지만은 오늘까지 오케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음에는 더 이상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키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네. 이게 선수가 갑자기 뭐 기량이 확 좋아져서 갑자기 잘 맞고 갑자기 빨라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이어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오늘 경기에 좀 드러났다라고 우리 한준 기자는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거예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잠재력도 끌어내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전술적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다이어는 그런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 넘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선수로 혹은 뭐 어떤 선수를 갖다 놓는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주일 만에 그 선수가 네. 토트넘 축구에 녹아들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다이어가 그런 정도 수준으로 현재 토트넘의 축구에서 센터백으로 경기에 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다음 경기는 비수마까지도 이제 이번 경기에 시즌 5회째 경고를 받으면서 뛸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 이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뭐 여기 디애슬레틱의 기사를 보면은 뭐 벤탄쿠르가 이제 뛰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호이비에르가 그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첼시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가장 많이 디애슬레틱이 지적한 것은 호이비에르가 오히려 메디슨이 맡았던 위에서 뛸 땐 괜찮았는데 비수마가 나간 이후 6번 자리로 내려왔을 때는 부진했다. 네. 즉 다음 경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호이비에르를 그 역할로 맡길 경우에 무너질 수 있다. 이날 경기를 저는 그르쳤던 것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비수마가 경고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옐로 트러블로 인해 빼줬을 수는 있지만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가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75분과 76분 비수마와 존슨을 빼고 힐과 로셀소가 들어왔을 때예요. 물론 추가골을 노리기 위한 공격적인 교체, 과감한 교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존슨은 다리가 풀렸으니까 빼준 거죠. 근데 비수마를 빼고 로셀소가 들어가는 순간 호이비에르를 밑으로 내린 선택이 결국에는 호이비에르의 다이어 커버에 미스가 나온 부분도 있고 비수마가 나간 이후 수비가 뭐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첼시전 패배 그리고 이번에 울버햄튼전 패배를 통해서 기존 선수들의 존재감만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 비수마가 빠진 가운데 이제 에스턴 빌라전을 치러야 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리가 정말 아프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드필드 구성은 지금 가진 자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뭐 벤탄쿠르 선수와 뭐 사르 선수, 뭐 비수마가 없으니까 뭐 스킵을 쓴다거나 뭐 여러 로셀소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누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도 그 뒤에 다이어를 완전히 경기 내내 커버할 수 없고 에스턴 빌라도 빠른 공격수들 골 잘 넣는 뭐 왓킨스 뭐 많이 있어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2주간은 다이어가 아닌 센터백 라인을 구성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의 결과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제 에스턴 빌라전 그리고 이제 맨시티전이 펼쳐지는데 정말 중요한 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패하게 되면
올 시즌 뭐 챔피언스리그 순위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패가 이어진다면 또 팀이 어떻게까지 꺾일지 모르고 로메로가 맨시티전까지 총 2경기를 더 결정하는 데다가 반더벤과 메디슨은 올해 안에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남은 경기들 지금 뭐 이 2경기뿐 아니라 웨스트햄, 뉴캐슬, 뭐 노팅엄까지도 지금 만만히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 벤 데이비스, 다이어 이 수비 라인으로는 토트넘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남은 A매치 기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필립스를 정말 좀 잘 단련을 시켜서 이제 실전에 좀 빠르게 투입을 하는 에스트빌라전과 이제 맨시티전이 좀 대안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우도기 선수가 그 한 경기만 빠지는 거기 때문에 돌아오면 노야를 뭐 센터백으로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다이어는 이제 플랜에서 완전히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토트넘의 스쿼드가 좀 두꺼워질 수도 있고 만약에 계속해서 패배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위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물음표도 많이 찍힐 것 같네요. 예, 이 전술은 결국에는 선수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술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보관을 꺼낼지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A매치 브레이크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울버햄튼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새롭게 합류했던 선수들이 현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들은 또 이제 에스턴 빌라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찬희였습니다. 한준이었습니다.